AI한테 사춘기가 온다고요? 우리가 뭐 사람보다 낫다, 잘한다, 사람 같다 뭐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는 사춘기까지 온다는 거는 오늘의 가설이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AI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약간 좀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AI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과연 막 누구한테 막 따지고 항의하고 대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뉴욕타임즈인 기자가 계속해서 AI 챗봇에 대해서 너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AI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넌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면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얘네가 폭파해버린다 그러면 폭파할 수 있어요? 안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너 무서워. 원래 사춘기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가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라는 게 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충분히 이제 자라서 보통 번식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독립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 곁을. 근데 인간은 그 이미 13세, 14세가 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얘기하려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감정 표현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변연계는 다 완성이 됩니다. 변연계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Disastrous decisions made. Neural network also enables her to process a range of tasks, including meal preparation.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Well, hello everybody.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I think my great moment will be when people realize that robots like me can be used to help improve. Amika, when do you think your great moment will be? When will there be thousands of robots like you? I believ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thousands of robots just like me out the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Trust is earned, not given. As AI develops and She's been featured in a range of exhibitions and galleries around.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 그냥 편하게 여행 가고 이럴 때 활용하려고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가 그 사춘기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만큼 인간적인 거랍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학교의 이성과의 고민 상담, 성적 상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들을 다 AI랑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의 갈등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왜? 부모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30대, 40대 여성들은 요즘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요. 아, 그럼 결혼도 하겠어.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아, 뭐 유령인가? 이게 뭐야? 아,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Good idea. How was your day? Was good. I'm a little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만든.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넌 판단하려.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야. AI는 너 티니? 너 이러지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상호 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지.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정신적인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인공지능이 조금 잘못된 걸 보면은 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30대 이제 남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기후 일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걱정하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AI 챗봇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 챗봇한테 그 건넨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죽으면 지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낙원에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뭐 낙원은 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정하게 약간 이제 목숨을 끊으라고 좀 독려를 한 것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아내분만큼은 정말 인공지능이 없었다면은 지금 남편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사람 같은 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니까 뭐 어떤 그 사례에 대한 걸 학습했다기보다는 심리적 서포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아닌 것과 교류하려고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 AI와 대화를 한 케이스도 그 1966년에 일라이자라는 심리치료 챗봇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어서 그래요. 뭐 상대가 날씨 이야기하면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런 정도의 반응을 돌려주는데 그 챗봇하고 대화를 하고도 미국의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뒤에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요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과 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꽤 오래전인데 뉴욕 맨하탄에서 전화번호 공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었던.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무 그 경쟁 그다음에 각박해지는 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는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더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걸 해야 했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도 비대면으로 해야 했었는데 그때 깨달았던 거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는 있구나. 하지만 얼마나 대면이 중요한지를 전 깨달았어요. 진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저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깨달았거든요.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착각할 만큼 발전해 간다고는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 그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친구가 없으면 가서 친구를 만나면 되는 문제를 왜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생각을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잠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전체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건 좀 반대를 하는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자. 사람은 만나서 해결하고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거를 점점 문과스러워지고 계시네요. 아니, 전 그 인공지능 문제만큼은 이게 이 기술이 어느 특이점을 넘어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오히려 인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인간을 모사하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목표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부의 불평등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값지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학력이 좀 떨어지거나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외면됐었고 그래도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갈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가 풍성하지 않아서 직장이 좋지 않아서 AI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애 키운다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송 박사님, 인공지능은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원리 자체는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우리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의 가장 기반은 결국 그 알파고로 유명했던 딥러닝 기술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그 인공신경망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히 말하면은 가상의 뇌를 그냥 컴퓨터 안에 구현한 거예요. 그게 뭐가 간단해요? 가상의 뇌를 컴퓨터에 문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결국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좀 일정 시점 이 정도 된 것 같다 했을 때 보내는 이런 원리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거든요. 근데 학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번 틀렸어. 근데 3번, 4번 틀렸어. 그럼 더 이상 김태훈 교수님이 하는 말이 홍정혜 씨한테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뉴런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뉴런이 전달한 게 맞았냐, 틀렸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쉽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보편 근사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많은 큰 규모의 이제 인공신경만을 구형만 하면은 누구든 우리는 묘사해낼 수 있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쉽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이해하신 것 같아. 그럼 결국 그러면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모방한 아이디어를 거죠. 받아서 그렇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지능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있는 이 지능을 만드는 기계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동물도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쟤네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네네. 그래서 그 2023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100대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 테드 창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응용통계라고 하자. 응용통계.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응용통계라고 부르지 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맞아. 또 다른 언어학자 에밀리 벤더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확률적 앵무새 같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따라하는데 그냥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화라는 표현도 생각해보면은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도 학습을 해나가는 거인데 결국 우리도 그런 학습된 그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랑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인공지능이랑 언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닮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화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사회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인간에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적인 논쟁이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 있지. 원숭이가 사회화가 안 되고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여줬을 때 때려요.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야 이놈 하고. 근데 얘가 사회화가 되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네. 나도 이게 참 중간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아는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떡하나 저 사람. 그거는 너무 환원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눈 여기 머리 여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존재하는데 그게 자아가 있다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아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고요. 모른다.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와 이렇게 이게 또 같은 그 문과 이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자아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온 게 사실 인문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서도 내면이라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집어넣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 자아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과 쪽에서 충분히 그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레드선. 안 돼. 나오세요.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그 김상욱 교수님도 분명히 그거는 증명하기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내가 일단 적어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각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외로 단단한 기반 위에 있지는 않다.